러시아 국방부가 지난 2년의 대부분 동안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 대륙에서 가장 강력하게 요새화된 진지라고 선전해온 수로비킨 라인이 자포리자 작전 방향에서 전면 40km 구간을 따라 세 곳에 서로 다른 지점에서 돌파당했습니다. 작전 3일차 말에 이르러 우크라이나 기계화 부대는 세 번째 방어선 남쪽의 개활지에서 작전을 수행하고 있었으며 러시아의 작전 예비대는 이미 적시에 도착해 메우기에는 너무 넓어진 공백을 메우기 위해 베르덴스크 축에서 다급히 재배치를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수로비킨 라인은 실제했습니다. 그 이면의 엔지니어링 노력은 상당했으며 건설 단계의 위성 사진을 살펴본 전문가라면 누구나 같은 말을 할 것입니다. 작전 기피에 배치된 3개의 방어선, 장갑차의 이동을 준비된 킬존으로 유도하도록 설계된 대전차 도랑, 기계화 대형을 교란하기 위해 배치된 용치 장애물, 그리고 지난 전역 시즌 우크라이나의 초기 반격에서 우크라이나 총참모부로 하여금 작전 개념 전체를 수정하게 만들 정도로 조밀하게 매설된 지뢰밭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상부 덮개를 갖춘 강화된 사격진지, 두 번째 방어선 전반에 걸쳐 상호 지원을 제공하도록 배치된 대대급 거점, 그리고 전방으로 이동할 수 있는 준비된 경로를 갖춘 예비대 집결지까지 포함되었습니다. 전체 아키텍처는 여러 전쟁과 여러 군데에서 다양한 형태로 효과를 거둔 방어 개념에 따라 구축되었습니다. 개념은 건전했고 물리적 측면에서의 실행은 진지한 작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방어선이 보장하지 못한 것, 그리고 2023년과 2024년에 이에 대해 글을 쓴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놓친 것은 바로 방어선 자체가 땅을 지키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땅을 지키는 것은 사람입니다. 방어선은 그 내부의 사람들이 공격자에 비해 더 적은 병력으로도 효율적으로 땅을 지킬 수 있도록 돕는 틀이자 승수일 뿐이며, 그 승수의 가치는 전적으로 무엇을 곱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이번 시즌 자포리자 전선으로 움직였을 때 그 방어선이 곱하고 있던 대상은 2023년에 존재했던 것과는 본질적으로 달라져 있었습니다. 현재 방어선을 지키고 있는 러시아 군대는 그것을 건설한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원래의 건설은 수개월 동안 진지를 준비하고 그 안에서 훈련하며 사격 계획을 연습하고 콘크리트와 철조망을 일관된 방어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전술적 숙련도를 체득한 부대들이 감독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부대들은 다른 축으로 교체 및 재배치되었거나 전선의 다른 곳에서 치열한 작전을 치르며 소모되었고, 혹은 지난 2년의 대부분 동안 러시아 작전 구역의 특징이었던 만성적인 병력 불안정성 속에 흡수되었습니다. 현재 수로비킨 라인을 점령하고 있는 부대들은 혼합된 상태였습니다. 일부 경험 많은 부대도 있었지만 자신들이 방어해야 할 특정 진지 내부에서의 훈련 시간이 제한적인 동원된 보병들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다른 곳의 전투에서 무너진 부대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순환 배치된 계약직 병력과 동부 축의 공세 작전에서는 전투 효율성을 증명했으나 자신들의 훈련과 경험이 준비한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작전 개념과 임무를 요구받은 부대들이 눈에 띄게 섞여 있었습니다. 방어선은 그대로였지만 그것을 쥐고 있는 손은 그것을 만든 손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지상에서 벌어진 모든 일을 결정지은 첫 번째 변수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돌파구를 마련하기 전 6개월 동안 수행한 일련의 군사작전은 이번 자포리자 전선의 성패를 가른 두 번째 핵심 변수였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자포리자에서 적용한 방법론은 일회성 혁신이 아니라 앞서 도네츠크 축에서 돌파구를 만들어냈던 동일한 접근 방식을 한층 더 발전시킨 형태였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이전 작전의 교훈을 계획에 반영하여 더 깊은 작전 중심에서, 그리고 더 강력한 방어 아키텍처를 상대로 이 정제된 방식을 적용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우크라이나 남부에 러시아 작전 후방을 겨냥해 감행한 중심 타격 전역은 지속적이고 체계적이었으며 주요 헤드라인 보도에는 거의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 중앙 보급창에서
자포리자 전선 전방으로의 탄약 이송을 담당하는 철도 노드들은 공습과 공습 사이에 완전히 복구되지 못하도록 짜인 일정에 맞춰 정밀 타격을 받았습니다. 군단 및 군대 레벨의 핵심 연료 저장 시설들도 지속적인 템포로 피격되어 러시아 군수 보급기구가 계획된 작전 비축물자가 아닌 비상 예비 물자에 의존해 가동될 수밖에 없도록 강제했습니다. 사용 가능한 보고와 후속 타격 패턴에 따르면 지상작전이 시작되기 전 몇 주 동안 최소 4개의 사단 및 연대 지휘소가 표적이 되었으며 대체 지휘 노드들은 구축된 지 며칠 만에 다시 타격을 받았습니다. 이 전역은 극적인 피해 평가를 만들어내기 위해 설계된 것이 아니라 방어선을 지원하는 시스템의 누적된 기능 저하를 유도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또한 지상작전으로 이어지는 수개월 동안 러시아의 전자전 자산과 전방 진지를 상급본부와 연결하는 통신 인프라를 표적화하는 데 상당한 노력을 투자했습니다. 2023년 러시아가 가졌던 전자전 우위는 이전 우크라이나의 반격을 지연시키는 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2026년에 이르러서는 가장 역량이 뛰어난 러시아 전자전 시스템에 대한 소멸 타격, 우크라이나 자체 대전자전 능력의 성숙, 그리고 경합 중인 전자기 환경 내부에서 작동하도록 특별히 최적화된 타격 패키지의 개발이 결합되면서 그 우위가 실질적으로 침식되었습니다. 지상작전이 시작될 무렵 수로비킨 라인을 지원하는 통신 아키텍처는 1년 전에 존재했던 것과 동일한 구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체계적으로 저하되어 있었으며 이러한 기능 저하는 빠르게 전개되는 돌파에 대한 방어적 대응을 조율하는 데 가장 중요한 특정 주파수 대역과 지휘 부서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외부 관찰자들이 작전에 들어가기 전 가장 과소평가했던 세 번째 변수는 우크라이나의 지뢰밭 개척 능력이었습니다. 2023년 반격은 러시아 지뢰밭의 기동로를 개척하는 속도가 느려 기계화 대형이 돌파구를 활용하기도 전에 러시아 포병과 항공자산이 개척부대를 타격하면서 심각한 차질을 빚었습니다. 이 문제는 2024년까지 해결되지 않았고 2025년에야 부분적으로 다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번 시즌 자포리자 작전 시점에 이르러 우크라이나는 이전의 어떤 작전에서 선보였던 것과도 질적으로 다른 지뢰밭 개척 능력을 결합해냈습니다. 이 개척 패키지는 서방이 공급한 미클릭 선형 폭약 지뢰 제거 장비와 우크라이나가 자체 개발한 원격 지뢰 제거 시스템을 통합한 형태였습니다. 여기에 개척 단계 동안 러시아의 포병 탐지 레이더를 기만하고 포화시키도록 설계된 전자전 요소를 결합했으며 지난 2년간 러시아 포병 부대를 상대로 지속적인 작전을 펼치며 정제해온 대포병 능력이 이를 지원했습니다. 이 패키지는 단일 장비가 아니라 통합된 시스템이었으며 2023년 우크라이나 기계화 군대를 가로막았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별히 설계되었습니다. 지상작전이 시작되었을 때 개척 부대들은 킬존을 엄호하는 러시아 포병 부대가 효과적으로 교전할 수 없을 만큼 빠른 템포로 첫 번째 방어선의 기동로 개척을 성공시켰습니다. 그것 자체만으로도 이번 작전의 공학적 승리였습니다. 그것이 없었다면 이후에 벌어진 어떤 일도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수로비킨 라인의 방어 개념은 어떠한 개척 시도도 수시간이 소요될 것이며 개척 부대를 대규모 포병 사격에 노출시키고 돌파구를 활용하기 전에 공격자의 전투력을 소모시킬 수 있다는 가정 위에 구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의 개척 패키지는 그 가정 속에 존재하던 시간적 여유를 압축해버렸고 러시아의 포병 대응이 도착했을 때 우크라이나 군대는 이미 개척로를 통과해 첫 번째 방어선의 후방에서 기동하고 있었습니다. 작전 2일차에 발생한 러시아 대대 지휘소 한 곳의 구체적인 교전 상황은 방어선이 붕괴하는 내부의 실제 역학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방어선에서 후방으로 약 6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상부 덮개가 마련된 대대 지휘소의 상황이었습니다.
대대장은 동부축의 이전 순환 배치에서 전투 경험을 쌓은 유능한 중령이었고 그의 참모들도 유능했습니다. 해당 진지는 약 4개월 동안 점령되어 있었기 때문에 참모들은 지형을 숙지하고 있었고 인접 부대들을 파악하고 있었으며 사격 계획과 예비대 투입 계획을 수립해두고 있었습니다. 작전 2일차 이른 오후 첫 번째 방어선이 돌파당했습니다. 대대장은 대략 6시간 동안 단편적인 보고들을 받아왔으며 우크라이나의 침투가 어디서 일어났는지, 얼마나 깊이 들어왔는지, 그리고 우크라이나 기계화 군대의 선두제대들이 실제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일관된 그림을 그리려고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토대로 삼고 있는 상황도는 불완전했습니다. 연대 지휘소와의 통신은 간헐적이었고 요청 시 즉각 이용 가능해야 할 포병 지원은 자체적으로 불완전한 상황도를 가지고 일하는 연대 화력지원 조정관에 의해 전선의 다른 구역으로 우선순위가 밀려나 있었습니다. 그의 구역에 가용되어야 했던 예비중대는 4시간 전에 이미 다른 구역으로 투입되었고 대체 예비대는 아직 집결지로부터 도착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때 전방 중대장 중 한 명으로부터 우크라이나 장갑 차량들이 중대진지 북쪽 약 4km 거리에서 가시권에 포착되었으며 이들이 중대와 직접 교전하기보다는 중대를 우회하려는 듯한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보고가 접수되었습니다. 대대장은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중대의 진지 이동을 명령해 우회하는 적을 측면에서 교전하도록 할 수 있었으나 이는 지난 24시간 동안 해당 구역의 모든 움직임을 표적으로 삼았던 우크라이나 포병 사격에 중대를 노출시키는 결과를 낳게 될 상황이었습니다. 또는 중대의 현재 진지를 고수하며 통과하는 우크라이나 군대와 교전하도록 명령할 수 있었으나 이는 선두제대를 뒤따라올 것이 확실시되는 우크라이나의 후속 제대들에게 중대의 측면과 후방을 노출시킬 위험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대의 중대를 세 번째 방어선으로 철수시키겠다는 허가를 요청할 수 있었는데 이는 방어선이 고수하도록 설계된 지면을 내주는 것이지만 중대를 일관된 전투수단으로 보존할 수 있는 선택지였습니다. 대대장은 철수 허가를 요청했습니다. 요청이 상부로 올라갔고 그는 대기했습니다. 40분 후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허가는 거부되었으며 진지를 고수하고 우회하는 적과 교전하라는 명령이 하달되었습니다. 예비대가 지원을 위해 재유도될 것이라는 내용이 덧붙여졌습니다. 대대장은 명령을 수령하고 중대에 해당 지시를 전달했으며 중대장도 이를 확인했습니다. 그로부터 20분 후 중대장은 우회하던 적군대가 중대 진지를 지나쳐 계속 이동했으며 포병 지원은 도착하지 않았고 중대는 이제 전날 밤 방어선의 틈새로 침투한 우크라이나 하차 보병 부대로부터 후방 사격을 받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상구 덮개가 있고 군량과 식수, 작동하는 장비를 갖춘 준비된 지휘소에 앉아 임무를 수행할 개인적 용기와 전문적 역량을 가졌던 대대장은 상부 지휘 구조가 기동 권한을 부인하는 사이 자신의 전방 중대가 파괴되는 모습을 지켜보아야 했습니다. 지상부대와 대대장은 전술적 임무를 수행할 역량이 있었고 그들이 지키고 있던 방어선도 유능한 인원들에 의해 구축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전개되는 상황에 대응하는 데 필요한 결정 권한이 현장 상황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는 상부 레벨에 묶여 있었고 현장 상황을 아는 사람들이 그에 기반해 행동하는 것을 방해하는 구조적 한계로 인해 방어선은 마비되었습니다. 이 순간이 돌파구 섹터 전반의 여러 대대 지휘소에서 반복되면서 방어 시스템은 더 이상 하나의 유기적인 시스템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이미 자신들을 지나쳐 이동한 공격군대에 의해 개별적으로 격파되기를 기다리는 고정된 진지들의 연속체로 전락했습니다. 이번 교전은 러시아의 방어 교리가 그 교리가 상정하지 않은 템포로 기동하는 적을 만났을 때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이는 향후 10년간 대등한 수준의 군대 간에 벌어질 방어작전의 향방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러시아의 방어 교리는 방어 진지의 공학적 가치에 막대한 강조점을 두는 반면 그 진지를 점령하는 부대의 결정 템포에는 상대적으로 적은 비중을 둡니다. 교리적 가정에 따르면 준비된 사격 계획과 통합된 포병 지원을 갖추고 적절히 훈련된 병력이 점령한 공학적 진지는 공격자가 의미 있는 돌파를 달성하기 전에 그들의 전투력을 소모시킬 만큼의 피해를 입힐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가정은 아키텍처를 지연시키던 문제들을 해결하고 현대적 합동 화력 작전을 전개하는 상대를 만났을 때 무력화됩니다. 공격자가 방어자의 결정 주기보다 빠른 템포로 움직이기 시작하면 진지의 공학적 완성도는 무의미해집니다. 사격을 집행하는 데 필요한 결정이 너무 늦게 도착하기 때문에 사격 계획은 효력을 잃고 유도에 필요한 표적화 상황도를 신속하게 구축할 수 없게 되면서 통합된 포병 지원 역시 무용지물이 됩니다. 예비대 투입 명령이 집행될 시점에는 이미 상황이 완전히 변해 있으므로 예비대 투입 계획도 실효성을 잃게 됩니다. 진지와 병력, 장비는 그 자리에 그대로 존재하지만 이들의 존재를 일관된 방어 노력으로 전환해야 할 결정 아키텍처가 교전 템포를 따라잡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시점부터 진지는 방어 진지가 아니라 공격자에 의해 우회되는 고립된 거점들로 전락하게 됩니다. 이는 더 나은 요새를 건설하거나 전방 부대에 더 좋은 장비를 지급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요새와 장비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본질적인 문제는 결정 권한, 결정 템포, 그리고 현장 상황이 상부 시스템의 대응 속도보다 빠르게 움직일 때 현장 지휘관이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문화적 유연성의 부재에 있습니다. 이는 교리 수정만으로 해결할 수 없으며 시스템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영역입니다. 반면 우크라이나는 지난 3년에 걸쳐 분권화된 결정 문화의 정착을 유도해왔습니다. 우크라이나 총참모부는 작전 경험을 바탕으로 전술 교리를 전면 재조정했으며 자포리자에서 돌파구를 활용한 우크라이나 소부대 지휘관들은 러시아 측 지휘관들이 가지지 못했던 수준의 재량권을 행사하며 작전을 전개했습니다. 개척 패키지가 기동로를 열고 중심 타격 전역이 후방 시스템을 저하시켰으며 합동 화력 패키지가 국지적 우위를 생성한 상황에서 전개되는 국면을 읽고 상부의 승인을 기다리지 않은 채 즉각적으로 행동한 개별 지휘관들의 권한이 최종적인 작전 성과를 도출해내는 핵심 승수로 작용했습니다. 준비된 방어 진지가 느린 결정 템포를 보완할 수 있다는 전통적인 군사적 가정은 현대적인 정찰 및 타격 체계, 그리고 신속한 행동을 승인하는 군대 문화를 갖춘 상대를 만났을 때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점이 이번 작전으로 입증되었습니다. 자포리자 돌파는 전통적인 군사 분석이 집중하는 병력이나 장갑차, 화력의 단순한 수적 우위로 달성된 것이 아닙니다. 우크라이나 군대는 러시아 군대에 비해 압도적인 병력이나 장비를 보유하지 않았으나 상대의 결정 아키텍처가 대응하기 어려운 속도의 템포로 작전 개념을 실행했습니다. 물리적인 방어선이 무너지기 전에 방어선 내부의 지휘 시스템이 자체적인 결정 지연으로 인해 먼저 마비된 것입니다. 중대한 방어공학적 노력이 제도적인 결정 시차를 보상할 수 있었던 시대가 끝나가고 있음을 이번 교전은 보여줍니다. 결정 템포의 확보는 향후 군사작전의 핵심 과제이며 자포리자 전선에서 벌어진 72시간의 역학을 분석하고 이에 맞춰 지휘 구조를 조정하는 군대가 향후의 전술적 주도권을 쥐게 될 것입니다.